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자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 시작은 가볍게 인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세월호 유가족 방송 4.16TV를 운영하고 있는 단원고 2학년 1반 17번 재성이 아빠 문종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성 아버님과 함께 이번에 바람의 세월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김원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우동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바람의 세월을 비롯한 세월호 10주기 영화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김일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단원고 2학년 9반 진윤이 엄마 김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는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문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람의 세월이라는 작품 자체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이제 기획된 작품이기도 하고 10년 동안의 가족분들의 그 오랜 긴 세월을 담은 작품인데요. 이 영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런 배경을 좀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먼저 기획하신 김일란 감독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람의 세월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10년의 세월, 간절한 바람 이렇게 카피가 붙어있는 이 영화는 사실 거의 모든 기획을 지성아버지 문종택 감독님이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것은 아버님이 어느 날 우리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가족분들 스스로가 10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그것의 의미를 조금 더 시민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간의 세월호 참사에 관한 다양한 극영화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제언물들이 있었는데 정작 가족분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런 영화가 좀 없지 않았냐라고 하시면서 10년의 시간이 담긴 영화가 기획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저희 영부동 치마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함께 활동했었고 저희 영부동 치마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계신 김은태 감독님께서도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계속 미디어 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연대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영화를 기획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모여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김일란 PD님께서 대부분의 기획이 문종택 감독님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문종택 감독님께서는 참사 피해자 가족이시기도 하니까 그런 당사자성을 가지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딱 10주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만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10주기라고 그래서 저희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뭐 1주기, 2주기 어떤 그런 형식적인 저희들이 생활해 나가면서 그런 하나의 또 11주기도 올 것이고요. 우리 김일란 총괄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처음에 싹이 튼 과정은 아무래도 제가 뭐 좀 길다면 긴 10년을 카메라를 들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되고 또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우리 기자님들 중에도 굉장히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영화를 만드는 게 싫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가 뭐 거의 대부분의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언론의 지형이라든지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또 저희들 반대편에서 또 움직이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많은 그 힘든 모욕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이렇게 기자분들 계시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죠. 이제 세월호 유가족이 하다 못해 이제 영화까지 만들었구나.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빼먹을 게 있어서 그러지. 저는 그런 기자분들이 나가는 거 뭐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그래서 상업적으로 흘러 들어갈까봐,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임자를 좀 제대로 만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 고민 끝에 진행을 하게 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제가 기록을 남기는 것도 기록은 차후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싸우기가 급했습니다. 근데 모든 대부분의 언론들이 한참 저희들에 대한 대학교,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SK 이런 대학들을 무상으로 들어가느니 배보상이 얼마니 나라를 구했냐는 등 이런 과정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만의 소리를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못하더라도 그냥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만이라도 좀 비춰내보자 해서 안산에 계시는 우리 김종천 기억저장소 예전 국장님이 이런 카메라를 다루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록은 어떻게 보면 좀 두 번째이고 그렇게 카메라를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대부분이 한 손으로는 싸우고 경찰 방패를 붙잡고 같이 흔들고 그러니까 영상이 많이 너무 흔들려서 우리 한태 감독님한테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많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들이 모아져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인상 깊은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또 한 번의 감독님이신 김한태 감독님은 원래도 미디어 활동가이자 다큐멘터리스트로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에서도 오랫동안 함께 하시다가 이번엔 또 아카이브 다큐멘터리의 일종인 바람의 세월을 10년간의 기록을 돌아보는 영화를 함께 만들게 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만들면서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셨는지 이런 배경들을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김일란 감독님, 김일란 이제 총괄 PD님과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10주기에 맞춰서 어떤 기록을 영화시키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셨었고 재작년 10월쯤에 이제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말씀을 이제 하게 됐었죠. 그래서 10년의 기록을 이제 영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됐고 2023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서를 쓰면서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0년의 시간들을 연대기적으로 펼쳐놓는 것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세월호 가족분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와 마주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고민으로 어떤 걸음을 해오셨는지 쭉 흐름을 만드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가족분들이 10년을 회상하면서 느끼시는 감정들, 그 감정들 안에서의 담겨져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혐오, 비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10년 또 그 다음에 세월호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푸티지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다시 아버님이 이제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많이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아카이브 다큐멘터리라고 얘기를 하듯이
아버님이 10년 동안에 우직하게 기록하였던 그 영상들, 그 기록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저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미디어 활동가들의 푸티지들을 사용해서 그 영화적인 흐름을 만들고 영화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월호 가족분들의 10년의 걸음,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정성껏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영화가 조금 더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의 힘이 되고 또 우리한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기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도 다 궁금하니까 조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기자분들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바람의 세월 크레딧을 유심히 보시면은 제작 협력에 가족협의회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만큼 가족협의회와도 이렇게 소통을 계속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특히 지금 자리해주신 김순길 처장님께서는 사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터뷰로 출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가족이면서 출연자이면서 이렇게 제작 과정에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분으로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같은 거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에 나오는 걸 정말 부끄러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번 10주기 영화에도 제가 인터뷰하고 제 모습이 나오지만 저는 잘라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이 10년의 활동들을 이 2시간 안쪽에 담아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우리 지성 아버님, 감독님하고 김한태 감독님, 우리 총괄 PD인 김일란 감독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고요. 저도 이제 영화를 봤는데 정말 우리가 10년 동안 그 엄청난 일들을 했구나. 이렇게 이 기록이 이렇게 중요했었구나. 이것을 다 모아서 이렇게 다큐 영화를 만든 것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보면서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가족들을 상대로 국가폭력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렇게 남겨놓고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보면서 내내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에 흐르면서 가족들이 느끼는 감정 또 했던 행동들 이것들이 얼마나 절실하고 했었는지를 보는 내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가족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또한 보시면서 안산 시민들 또한 보시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그 당시 가족들의 이 수고 그리고 옆에 했던 시민들의 수고 이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평가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막 이랬던 거 정말 싫어했던 제가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저는 힘듭니다. 왜 피해자가 나서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는지 저는 새삼 아직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 건데요. 네, 지금 먼저 들어주신 분 있어서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화뉴스 최용주라고 합니다. 먼저 영화 잘 봤고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모든 분 혹은 이제 감독님과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앞서 나온 이야기랑 좀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제 3자의 시선, 제 3자의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되어 오던 그 세월호 참사를 유가족의 시선에서 다뤘다는 건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좀 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좀 영화 속에도 계속 나오고 또 이런 걸 묻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비 관객들을 위해서 이제 10주기를 맞이한 세월호 참사를 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유가족이 직접 이야기하는 영화로서 바람의 세월이 어떤 의미인지 두 분 중에 혹시 준비가 되신 분이 계실까요? 대답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참 가슴 속에는 여기 이 자리에서 아마 오늘 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를 못할 그런 이야기가 쌓여 있는데 질문해 주신 우리 노컷 기자님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좀 압축시켜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화에 아마 질문이 나오실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랄까 또는 목적이랄까 또 영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엇을 말할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저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냥 뭐 무작위로만 10년의 기록만 가지고 그냥 잘라서 붙일 수는 없는 중간중간에 우리 피해자가 주장하고 외치는 것들과 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맞닥뜨리는 거를 지나가지고 향후의 방향성까지 이렇게 좀 질문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때는 이제 세월호가 원체 언론도 많이 나가고 또 많은 생명들이 앗아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나서 대략적으로나마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은 좀 많이들 접했겠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세월호 이 세월호는 아는데 저는 이제 현장을 돌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우리 좀 중고등 학생들하고 청년 학생들이 그냥 세월호 하는 것 같아서 세월호가 뭔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본다면 요즘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장문의 책을 바라보는 것은 좀 힘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영화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 쉽게 접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적어도 10년 동안 세월호는 이랬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이랬을 때 국가는 어떻게 했으며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재 나라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젊은이들이 고민을 가지고 이 극장을 나서면 뭐 흔히 이야기하는 저는 대성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님 답변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김순길 처장님께서도 이제까지 세월호를 다루는 영화는 있었지만 가족분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영화는 처음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성아버지 얘기한 거하고 별반 다르진 않은데요. 저희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지금 이렇게 재난 참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반복되는 재난 참사들을 정확히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에서는 세제모 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남영호를 소환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몰랐던 지난 재난 참사들을 소환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세월호와 너무 닮아 있는 남영호 침몰을 공부하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꿈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지금 아이들 그 나이 때는 그리고 친구들하고 영화도 보고 놀면서 게임도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럴 나이에
한 30여 명 되는 세제모 청소년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하거든요. 그거에 굉장히 좀 그 아이들한테 국가의 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지금부터 행동하게 만드는 게 너무 저는 미안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차원에서 재난 참사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자라면서 어쨌든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 제대로 된 역사 공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계속적인 재난 참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우리 세월호 이 바람의 세월 영화가 교육 차원에서 못하면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네, 많이 알려지고 보시고 많이 그런 점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이걸로 답변이 좀 되셨으면 하고요. 사실 두 번째로도 질문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다가오는 4월이면은 이제 10주기인데 10년이나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왜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5.18 가족분들이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을 위로하시잖아요. 또 세월호 가족분들은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피해자가 피해자를 위로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한국 사회의 어떤 제도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자책을 사실은 이제 아버님을 포함한 세월호 가족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위로하지 않는 그런 사회, 국가가 제대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선으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주는 사회, 이런 사회가 우리가 좀 바라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월호 가족들이 걸어온 걸음들은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좌절하면서 끊임없이 걸어온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어떤 미래를 위해서 뭘 고민해야 될지를 좀 반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영화 가져야 될 의미가 우리가 함께 광장에서 외쳤던 그 기억들, 함께 외쳤던 그 바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들 다시 한번 환기하고 떠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은 저희 앞쪽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일보 유혜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 너무 감동 깊게 잘 봤고 저는 앞선 질문과 다른 게 이제 영화 내용에 담긴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감독의 관점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르일 수 있는데 그 감독님께서 10년 동안 이제 영상을 하나하나 다 촬영을 하셨는데 그 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이 장면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영화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장면은 저는 국회 앞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뇌리에 지금까지 남는데 10년 동안 찍은 푸티지 영상 중에서 이 장면을 좀 임팩트 있게 연출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올라옵니다. 그 푸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처음에 저한테 주셨던 하드에 담긴 게 7테라 정도를 주셨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촬영하신 건 50테라였습니다. 10분의 1 조금 넘게 받은 게 다행일 정도로 7테라 정도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미디어 활동하셨던 분들,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감사드리는 미디어농부님이 한 4테라 정도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흐름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이 이제 첫 번째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 안에서 가족분들이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주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 이제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분들이 그 국회까지 가서 결국에는 특별법 제정해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싸움이 정말 1년 내내 계속 이어졌는데, 여전히 이게 바뀌지 않았까, 여전히 어렵게 이제 성취를 했는데, 거기서도 뭐 두 가지가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뭐 상황들이 됐고, 또 그 뒤에도 이제 정부에서는 시행령으로 뭔가를 또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가족들이 걸어오셨던 걸음의 핵심들이 아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도를 뭔가 바꾸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되게 주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흐름이 이제 1차적인 흐름이 되었던 것 같고, 그 흐름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다시 돌아보자면 지금 이제 지금 이태원 특별법 관련돼 가지고도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 참사가 반복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또 그런 일까지 하니까 가족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본인들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또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가족분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점,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저는 이제 첫 번째 좀 꼽게 됐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감독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기자님들이라서 제가 왔다 갔다 말씀드려도 잘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22일 날 안산에서 저희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을 모시고 시사회를 먼저 했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진행하시는 분 말씀대로 이제 두 번째인데, 그 첫 번째 시사회는 말이 시사회지 보고 드리는 자리였거든요. 우리 사무처장님, 우리 윤희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끝나고 나서 어저께까지 저는 가족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가 가장 궁금했던 사람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에게는 조금 자신감이 좀 붙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보다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자리가 좀 더 말이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면에 어떤 장면이 좀 빠진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느냐라는 그런 기자님들이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사실 저는 99.9%가 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어떤 장면을, 못 들어가는 장면을 좀 꼽으라면 많이 있지만, 세월호가 침몰하고 어떤 그런 과정들, 특별한 일이, 특별법 시행령 폐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저로서는 아쉽고 그렇지만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뭐 이태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참사가 나면,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 참사가 나면 길게 가야 3년입니다. 전부 다 사회적인 참사인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주일을 못 넘어가죠.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선거가 다가오면 이게 블랙홀이 돼서 모든 이야기가 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봉 날짜를 여기에 진행한다는 것은 남다른 각오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세월호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세월호가 인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동거차도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인양 과정을 지켜보았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중국의 달리하오라고 하는 대력호를 중국말로 달리하오로, 한문으로 대력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를 지휘선인 센첸하우에서 타고 몇 날 며칠을 그 과정을 바로 바다에 같이 떠서 지켜본 날들이 있습니다. 리프트 빔이 어떻게 들어가고, 와이어 줄이 어떻게 걸렸으며, 해수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를
잘 나가지 않는 4.16 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지점들이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부는 그 안에서 제 앞에서 제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카메라가 지금 해수부에 앞에 서 있는데 뭐 일종의 인터뷰라면 인터뷰지만 저는 뭐 인터뷰라고 할 수 없잖아요. 피해 당사자가. 제 앞에서 그런 거짓말들이 수도 없이 쳐집니다. 영화에서 잠깐 나오는데 저는 우리 기자님들이 죄송하지만 한 3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독인 저의 의도도 있고요.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 환태 감독님의 의도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하는데 대나무 공법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다가 맡겼다고 자랑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014년도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1위였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를 잘라서 배가 상처날까봐 그 안에다가 와이어줄을 넣고 다시 대나무를 덮어서 묶어서 배 밑을 받쳐서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대나무 공법이에요. 가능합니까? 지금 시대가 요즘 비행기 재료로 쓰는 우레탄 가지고 플라스틱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깨지지 않고 튼튼한 재료들이 많은데 그런 장면들 2014년 12월 31일과 새해를 맞는 첫 번째 15년 그 당시는 동거차도에서 인양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서거차도 또 동거차도 주민들이 어민들이 배를 끌고 4월 16일 현장으로 여러 날 동안 달려가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사고 현장에 한눈에 바라도 보이는 동거차도에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저는 그날 밤에 아이들을 부르는 것이 전부인 듯이 남아 있습니다. 혼자 카메라를 메고 동거차도 표지가 서 있는 돌에 표지석이라고 그러죠. 마을 표지석 카메라를 11시 50분쯤인가 해가 넘어가는 지점에 아이들을 보는데 기자님들 다 여기 계시지만 어찌됐든 간에 방송입니다. 1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원고를 가지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원고를 들어야 할 때가 있지요. 250명의 아이들을 다 외울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들과 304분의 이름은 제가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어서 전체 이름을 부를 때만큼은 원고를 들고 그렇게 밤새도록 외쳤습니다. 영화를 보시는데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자님들에게 봐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화면이 움직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캐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전체 화면이 이렇게 놀고 있다 그러죠. 초반에 벚꽃들 장면이 놉니다. 4월이 되면 벚꽃, 단원고 앞에 벚꽃, 곧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벚꽃이 되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 기자님들이 다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세월호 외관과 세월호 안쪽에 비 내리는 창문이 비쳤을 때 또한 화면은 움직입니다. 세월호가 우리 기자님들한테 지금 이 2024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보시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꼭 한번 다시 보셔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눈으로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닙니다. 바람의 세월은 심장이 있어야 보이고요. 가슴이 있어야 들립니다. 심장으로 먹고 가슴으로 듣는 소리. 10년의 바람의 세월. 그거를 좀 꼭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나무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한 편에 사실 104분에 녹아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감독님께서 정말 애쓰시고 열심히 선별하셔가지고 작품 완성한 거니까 영화 정말 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질문을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라면은 저희 감독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총괄 프로듀서님도 계시고 이제 가협에서 나오신 우리 윤희 어머니 김승길 차장님도 계시니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좀 더 생각 중이시라면은 사실 저희도 다 보면서 되게 궁금했을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초반에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다가 뭐 특별법이라든지 뭐 특검 같은 게 말이 나오면서 곧 해결되겠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영화가 진상규명 합시다가 목표인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관련된 당사자분도 계시고 관련 활동을 해오신 분도 계시니까 좀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은 시민들이 진상규명 다 된 거 아니야? 하는 시민분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어떤 좀 메시지를 남기시고 싶은지 저희 총괄 프로듀서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사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화에서도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가족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결과 자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가족들의 참여와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더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 영화의 주제였다기보다는 저는 이 영화에 담긴 이 마음이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약간 빼먹은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지성 아버님께서 이제 세월호 10주기 관련한 영화를 제작하는 것과 관련한 고민을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뭐 영근홍 치마나 혹은 다른 감독님들이 좀 제작해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민 끝에 역으로 아버지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아버지께서 10년 동안 촬영을 하셨고 현장에 계속 있으셨던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족으로서의 독특한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었었는데요. 그거는 아까 잠깐 아버지도 말씀하셨지만 흔들리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대로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지금 이제 기자분들처럼 촬영할 수 없고 가족의 편에 서서 가족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또 때로는 분노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이제 경찰들과 싸우기 위해서 또 때로는 질문을 하려고 그래서 언제나 카메라는 흔들렸고 그 카메라가 흔들리는 뒤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야말로 또 피해 가족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잡고 계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람의 세월이라는 영화에 잘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마음 안에는 함께 연대했던 시민들의 바로 이렇게 함께 했었던 그 마음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세월호 10주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진실이자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계속 진상규명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 여기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마음, 함께 연대했던 마음, 그것이 이제 극장을 광장으로 만드는 그 마음이 영화에 잘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기획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답변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앞선 답변에서 그렇고 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문종택 감독님께서 세월호 참사 이전에 원래 유튜브 방송을 하시던 분도 아니고 영상 관련 일을 하시던 분도 아니고 정말 현장 기록을 위해서 카메라를 잡기 시작하신 건데 10년 동안 거의 매일 세월호 참사라는 한 가지 주제로 영상을 찍어 오셨고 그게 방대한 포티지가 됐고 되게 독특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아카이브 다큐멘터리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평론가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 영화의 의미를 좀 한번 더 생각해 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 저희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종택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화 정말 그냥 눈물로 대신 봤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영상 작업을 할 때 영상을 하나하나 찍은 걸 한꺼번에 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원고를 쓰고 나레이션 녹음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이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사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 나레이션은 누가 썼으며 나레이션의 주인공이 누구일까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보면서는 이건 유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꾹꾹 눌러 쓴 글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촬영하고 쓰고 읽기까지 한 사실상 1인 다큐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감독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담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영상 촬영 외에 본인이 1시간 40분 안에 담아야만 했던 글들을 어떤 심정으로 써내려가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낭독을 하셨는지 낭독하는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다는 게 경이로울 정도거든요. 예,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낭독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편집 과정에서 덜어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목소리의 떨림 같은 걸. 그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프레시안 기자님 영화 시사회 좀 자주 가십니까? 문화부 기자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 사회부, 정치부, 법조 출입 기자, 국회 출입 기자 다들 조금 이렇게 갖춰진 데서는 그렇게 가니까 질문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아마 이 질문에는 우리 한태 감독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원고 나레이션은 이제 어아름 작가님이라고 써주셨고요. 우리 기자님 질문대로 그 많은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봐야만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일이면 그냥 듬성듬성 가겠는데 10년의 것을 추려내기 위해서 그 1년 안에 있었던 일들을 2시간 추려내고 또 1년을 있었던 일을 2시간씩 추려내고 가편집을 아마 한 6, 7번은 한 것 같습니다. 줄여 나가는 과정이. 그래서 그 영상을 저도 어디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왜냐 그러면 계속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아직도 노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하고 편집해야 되고 생방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들여다보는데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 일을 자랑이 아니고요 못하십니다. 용량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막 카메라를 손에 들고 다니는 뭐 캠코더, 핸드폰 또 카메라 또 기종도 조금 틀리고 그냥 무작위로 막 급하니까 바깥에서 전투하다가 새벽에 와가지고 하드 담아 넣고 또 다른 카메라 들고 나가고 막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 손으로 제가 찍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첫 프레임에 한 10초 정도만 보면 이 뒤에 누가 어떤 우리 엄마가 나오고 우리 어떤 아빠가 어떤 말씀하고 뭐 어떤 특조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게 쫙 그냥 바로 정말 머릿속이 필름이 돼서 쫙 지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그런 대로 좀 선별이 좀 빨리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한태 감독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해온 그런 다양한 형태로 함께 해오셨는데 영상의 컷마다 디테일하게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 뽑아내놓고 제가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녹음을 하면 그게 서류화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뽑아놓은 영상에 대해서 나레이션이 아닌 설명을 갖다가 쭉 뱉어냈습니다. 그 과정 또한 기자님 말씀대로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어람 작가님이 추스려서 원고를 작성해서 나레이션을 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태 감독님은 아버님 국어책 읽듯이 담담하게 지금도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나레이션을 한 번 치는데 아버님 다시 담담하게 저는 나레이션을 치는데 감정이 안 살아나올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장면의 그것만 나레이션이 아니고 저는 그 영상에서 나오는 앞, 뒤 과정이 나레이션 중에 다 떠오르니까 그래서 추스릴 수 없었던 그런 감정들 그래서 우리 한태 감독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님 비디오만 해도 힘든데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 못 봐요 라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레이션이 제가 한 군데만큼은 꼭 실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 부분은 조금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한태 감독님 조금 보태주셨으면. 짧게 말씀드리면 그 이제 아까 아버님 말씀하셨던 나레이션을 이제 그 클로바 노트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하시기까지 되게 힘드셨어요. 한 10페이지 넘게 되는 분량이었는데 바람의 세월, 바람의 10년의 세월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좀 많이 홀가분해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레이션의 어떤 디테일들이 조금 들어갔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작가분과 이제 의논을 계속하면서 내용들을 만들었던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 그대로 아버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맞고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정말 나레이션 하실 때 녹음실에서 간호음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너무 올라오셔가지고 힘들어하셨고, 에피소드는 저희 편집실에서 좀 뭔가 부족해가지고 나레이션을 좀 부탁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집 감독이랑 저랑 숙연해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이렇게 반추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10년을 다시 돌아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말씀처럼 아버님의
톤과 그 촬영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울림에 아버님은 담담하게 돌아보는 느낌으로만 가도 충분히 공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작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죠? 조금 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카메라를 오래 들다 보니까 저는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여기 모시고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그 라이트 조명 때문에 그러는데 그 마이크 커버가 주황색이라서 아마 연합뉴스 기자님이십니까? 네. 죄송한데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냥 예,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영화 보셨죠? 오늘 영화는 관람하지 않으시고. 영화 관람 안 하시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영화 아까 한 분이 그냥 눈물 우리 프레시한 분이 그걸로 답을 하셨는데 혹시 다른 분이 좀 한 분만 제가 좀 참고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오늘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거꾸로 제가 좀 질문을 한번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저희 공식적인 첫 시사라서 굉장히 바람의 세월의 중요한 행사라서 혹시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가 바라본 바람의 세월. 네, 한 분 손 들어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한빛방송의 이재문 기자입니다. 걷어내는 작업들이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건 정말 놓고 싶었는데 이건 불가피하게 좀 뺀 그런 그 스토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손 대셔서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바라본 영화는 어떤 느낌인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거꾸로 돌아오네요. 그냥 수없이 많은데 상징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지금도 물론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뭐 천재지변도 있을 거고요. 처음에는 사고였다가 사건이 됐다가 참사가 돼서 학살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해상 사고뿐만 아니고 화재가 나든 지하철이든 지하도든 골목이든 항상 세월호를 끌고 들어오시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끌고 들어왔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데스크도 있고 편성 책임자도 있고 방송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은 무심코 내보는 그 첫 장면 2014년 4월 16일 바다 위에는 헬기들이 여러 척 떠 있고 배는 옆으로 누워서 물결이 창문가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아이들이 그 창문가에서 어른거리는 모습들 10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제가 그 장면을 안 본 언론에 노출되는 그 장면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그걸 쓰시지요. 배가 옆으로 누웠나 앞으로 누웠나 꼭지가 보이냐 그 차이뿐입니다. 저희 어머님 중에 딱 한 분이 1차 편집 때 딱 한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성이 아빠 왜 세월호 침몰하는 그 장면이 없어?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우리 PD님이나 한태 감독님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 그 장면 안 써. 호응해 주셨습니다. 세월호 그러면 전부 다 그것만 떠올리고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것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써야만 하는가? 저는 그 다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다음 세대들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사회적 3사 특별조사위 정부에서 발표가 난 세월호 조사는요.
네, 내부적인 문제로 침몰했을 수도 있고 외부적인 문제로 침몰할 수도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두 가지로.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그 장면을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이런 포털에서 보면 세월호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법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양에서 과적을 한 상태로 고박을 하지 않아서 침몰했다. 이게 일반적인 공적화가 돼 있어요. 일반적인 사회화가 돼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공적인 부분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저마저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월호는 그날보다 3배, 2배는 여러 날이 있고요. 그날 실었던 물건보다 3배까지 더 실었던 그런 세월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윤희 어머님 여기 계시지만 그래도 좀 진상규명이 좀 되면 그때는 저도 의당 그 장면을 써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의도적으로 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실 관객분들에게 당부의 한마디를 남기는 것으로 이 기자간담회를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사무처장님부터 말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월호 하면 그냥 슬픈 사건, 참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10년의 세월을 담은 바람의 세월을 보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일단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10년을 활동해 오고 또다시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난 참사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서 그 책임자와 그리고 진상규명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생명 존중 안전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10년의 그 영상에 다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일란 총괄 PD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해야 할 많은 이야기들이 저도 이 자리에서 다시 들으면서 되새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님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지성 아버지가 처음에 왜 카메라를 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시점에서 기자분들이 그 현장에서 내야 할 목소리가 제대로 내지 못했던 그 현실이야말로 아버지가 카메라를 들게 되었던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이 자리가 바람의 세월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상영이 되는 자리이자 기자분들께 연대의 손을 내미는 자리이고 또 기자분들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좋게 써달라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잘 좋은 감정으로 느끼신 바들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아마 이 영화의 흥행과 그리고 더불어서 관객들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10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댓글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또 영화를 이렇게 내고 반응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 댓글을 보다 보니 여전히 지겹다, 정치의 계절이다, 또 울고 먹네 이런 말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강덕구 의원이란 분이 세월호 선장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통화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들 수많이 일어났다, 7, 8번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월호 가족분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10주년 이후에도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저는 세월호 가족분들이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자분들 어떤 마음으로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론 시사회죠. 네. 기자님들 뭐 온라인은 카메라 들고 계시고 노트북에 기사 정리해 가면 있는데 박수 치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 박수 치라고. 네. 조금 풀어보자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썰렁했는가 보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셨던 우리 SK브로드밴드 이재문 기자님 4월 16일인가요? 4월 17일 날 저분한테 제가 팽목항에서 사태질해 가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영화의 화면도 좀 제공해 주시고 보통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특히 이제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보통 오래 계셔야 한 3년차 정도죠. 이 방송의 흐름이 예, 조금 더 지나면 제가 처음에 만났던 분들은 뭐 보통 고참, 중고참 이렇게 다들 때 계시더라고요. 조금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시급한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거를 좀 짧게 좀 전해드릴게요. 다들 소식은 접했겠지만 이번에 10주기를 해서 이거는 영화고 KBS에서 다큐 인사이트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다가 예,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18일 날 방영을 목표로 했던 것이 지금 중지 상태에 있죠. 다들 여기서 잘 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당시 한 40% 제작이 돼서 지금 만약에 오늘 작업을 해라고 그러면 어떻게 밤낮으로 해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리적으로 사실 4월 18일 날 완성시켜서 내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물론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마다 다 제작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그 제작위는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서 가장 밑에 단계의 위원회 회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위에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전체 회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의 생각은 뭐 11주기가 되든 12주기가 되든 아마 저희들보다는 다큐멘터리보다는 뭐 장비적으로나 또 인력으로나 여러 가지로 풍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드라마틱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나요?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드라마틱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에서 또 물려서 아시겠지만 여기 MBC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MBC는 언제 문 닫을 모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그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오전까지는 체킹을 했는데 아직 그게 아니라서 거의 뭐 90% 정도 뭐 좀 험한 이야기로 날아갈 듯한 상황에 처해서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이 방송국은 이 방송 얘기를 안 하지? 왜 이 방송의 보도는 이 방송은 왜 안 할까? 중요한 일인데, 사회적 참사인데. 그 다큐멘터리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KBS는 선거 방송을 하지 않아야 옳은 거지요. 한쪽 당의 의원들은 사람이 많은 장면을 찍어내버리고 한쪽 당은 사람이 없는 곳을 찍어내버리고 그리고 시간만 맞추는 게 공정한 보도. 이 당은 10초 내보냈으니까 이 당도 10초를 내보내는데 사진은
이 당의 사진과 이 당의 사진 크기가 달라. 그게 공정한 보도로 지금 10년을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그게 공정합니까? 제가 세월호 방영이 중지가 됐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달려갔고 국회에 가서 입법부의 수장인이 그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보자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치권에서 왜 세월호가 정치에 올라타느냐, 정치권이 세월호를 올라탔지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화면이 흔들리는 걸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세월호 얼마나 안전하냐고 바람의 세월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304분이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언론 지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은 니네 방송국 내 방송이 아니고 좀 방송국끼리 협력을 해서 그걸 좀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하고 싶었던 영화의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오늘 좀 마쳤으면 합니다. 돌아보면 찰나 같은 순간에 10년의 세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만하라고, 어떤 이는 가슴에 묻으라고, 언젠가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날, 지난날 해수부 해경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최선이 아니고, 적어도 엄마 아빠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을 다했노라. 아이들 만나는 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10년이 다 된 못난 아빠가 이 자리에서 바라고 또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